자, 오늘도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딜사이트 런치박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옵니다. 너무 미끄러워요. 그래서 우리 시장도 미끄러지게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출발을 하다가 지금은 살짝 네. 올라옵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 기막힌 투자한끼에서도 얘기했듯이 첫눈 랠리, 네, 오뎅탕의 정종 랠리. 네. 그래서 오늘은 플러스로 마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이 있는데요. 마침 뭐 코스피 기준으로 0.1% 양전을 했으니까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게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런치 토크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요? 또 한참 조용하다가 싶다가 또 다시 말이 나온 트럼프의 말 관련한 이야기들 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 또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 부과하겠다. 중국에는 추가로 10%를 부과하도록 하겠다. 이러한 얘기들을 좀 해줬는데 여기에서 한국 시장이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지 여러 이야기들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런치 토크 통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시죠. 결국 이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요 관세 굉장히 치명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은지 전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리포트는 어떤 게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로는 한화엔진 리포트 준비되어 있는데요. 뭐 중국 같은 경우도 선박 만들 때 엔진만큼은 한국 걸 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한화엔진 리포트 살펴보고요. 또 펄어비스 오늘 좀 게임주들 그래도 펄어비스는 한 3% 정도 빨간불 켜고 있던데 관련한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펩트론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난주에 급락한 이후로 좀처럼 힘을 못 내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도 리포트 통해서 자세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펩트론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잠시 네. 후에 리포트에서 어떤 내용으로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막힌 투자 한 끼에서는요. 지금 대시세를 내던 것 중에서 대부분은 다 한풀 꺾였고 계속 시세를 가져가는 게 엔터 쪽입니다. 여기에다가 우주항공, 머스크 트레이드가 계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잠시 후에 기막힌 투자 한 끼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기민하고 아주 민첩하고 디테일하게 우리가 트레이딩을 해야 되는 이 관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협상 카드를 가질 수 있을까요? 런치 토크 관세 관련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의 관세 폭격이 시작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수천 명의 사람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통해서 막 쏟아져 들어오면서 범죄, 마약, 전례 없는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다. 그래서 동맹이고 친구고 다 필요 없다. 무관세였던 캐나다, 멕시코에게 25% 관세를 부과한다. 플러스 중국한테는 기분이 안 좋아. 플러스 10% 더 때려버려 해서 관세 폭격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은 지금 어떤 우려와 대비책이 필요한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 그리고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인 알머리 제이스님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작가님께서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이번 트럼프의 관세 폭탄 예고 관련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선 아직 취임 안 하셨는데 네. 좀 이렇게 마음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형님이. 네, 이제 어느 나라를 선택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사실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전 세계에다 관세를 때릴 준비를 막 착착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근데 왜 중국과 멕시코와 캐나다인가 그것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들 예상을 할 수가 있고, 네. 근데 중국은 기존 관세에다가 10% 부과를 했고요. 멕시코와 캐나다에 좀 강하게 때린 게 약간 인상적이죠. 그렇죠. 네. 네. 특히 이제 마약 관련된 마약 유입이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대로 해결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단속을 할 때까지 모든 수입 제품에 25%를 부과한다. 그러니까 네. 중국보다는 지금 멕시코와 캐나다에 더 세게 이제 때리기 시작한 그렇죠. 거죠. 그 부분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뭔가 차곡차곡 시나리오를 그려놓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오버하고 있는 게 뭔가 그동안 미뤄왔던 숙제들을 착착 하자 그거인 것 같고 그 중에서 미국 내에서 지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제가 마약이고
그 부분을 멕시코와 캐나다에 먼저 선제 공격을 하면서 이제 우리는 지금 이게 제일 그 큰 문제다라는 네. 거를 그러니까 자국의 숙제의 순서를 지금 약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약간 진짜 전략을 잘 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들이 사실 지금 유럽이랑 이제 아시아 국가들한테 관세 매기는 게 좀 핵심적인데 나는 친구도 때린다. 너네 조심해라. 그런 무서워. 부분에서 멕시코랑 캐나다가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 같고 네. 이유를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명분도 챙깁니다. 마약이랑 불법 이민. 나 이거 무조건 잡고 가겠다. 라는 생각으로 친구까지 때려버리니까 진짜 관세에 약간 첨예하게 얽혀있는 나라들은 와 이거 진짜 협상 제대로 안 하면 제대로 뜯기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는 그런 액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친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도 협정이 있었잖아요. 셋이 다 같이 끌고 갔던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 네네. 그래서 실제로 그쪽으로 진출한 기업들도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현재 한 몇 % 정도 미국에 수출하고 있나요? 그 두 국가에서? 지금 사실상 미국에 이제 수출하는 기업들을 좀 보게 되면 네. 지금 중국하고 멕시코 그다음에 캐나다 이 세 나라가 가장 많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자유무역 협정도 여파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관세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점이 있었고 네. 여러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멕시코나 캐나다에 이제 둥지를 터서 미국으로 이제 수출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투자가 좀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사실상 그 트럼프 2기 캠페인 당시에도 네. 너희 중국 자동차를 때릴 때 이런 얘기했잖아요. 멕시코 공장에서 너희 우회해가지고 또 미국 들어오려고 하지. 네. 너 거기다가 내가 2000% 내가 매기겠다. 와. 뭐 이런 얘기를 그때 당시에 형님께서 좀 하셨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캐나다와 이제 멕시코에 대해서 이제 관세 25%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상 지금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이제 미국의 수입품 중에 20%이 세 나라 자체가 전체 20%를 차지합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먼저 이제 관세를 먼저 네. 이제 매기면서 차츰 이제 나아가는 그런 이제 뭐 양상을 좀 지금 어떤 전략적으로 좀 다가가지 않나. 그래서 네. 명예권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약간의 전략적으로 먼저 다가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부터 일단 물꼬를 좀 트고 시작해야겠다. 그러한 어떠한 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상 이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자동차 기업들이 크게 빠졌었어요. 그래서 네. 이 자동차 기업들이 지금 어느 나라에 많이 진출되어 있는가 또는 어떤 국가가 미국에 자동차를 많이 수출을 하고 있는가를 보게 되면 지금 멕시코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등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멕시코에 많은 공장이 있고 특히나 미국 브랜드, 그러니까 뭐 포드나 GM 같은 경우는 멕시코 공장에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네.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에 이제 큰 이제 공장으로 통해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런 자동차 수출하는 국가들이 좀 많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멕시코, 뭐 일본, 또 캐나다를 통해 가지고 또 미국에 또 들어가기도 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부분에 먼저 관세를 매겨서 어느 정도 이제 관세 정책에 따라서 견고하게 좀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부분이 만약에 시장에서 좀 들어가게 되고 영향을 좀 받게 되면 어떤 기업들이 먼저 좀 영향을 받을까? 사실상 유럽 기업들, 특히나 뭐 폭스바겐부터 해서 뭐 여러 이제 유럽 기업들 같은 경우에 네. 크게 빠졌어요. 이런 이해가 나와서 많이 빠졌는데. 지금 좀 보게 되면 제너럴 모터스, GM이 가장 많습니다. 오 그래요. 예, 제너럴 모터스가 많고 그다음에 포드예요. 그 2위가 네. 멕시코에 있는 기업들 중에 1위, 2위가 GM하고 포드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멕시코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만 이 자국 기업 어찌 보면 약간 자국 기업의 우선주의에 있어서 그렇죠. 일부 약간의 좀 원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 좀 일본 기업들 많고 스텔란티스도 있고요. 토요타 이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사실 내수적으로 정말 중요한 그 미국 내의 그 브랜드 기업들이 지금 큰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 부분에서 뇌피셜을 살짝 섞어보자면 조금 이상하잖아요. GM하고 포드가 저쪽에 많이 포진돼 있는데 저기서 관세를 많이 때리겠다는 거를 첫 번째 관세 이야기로 언급을 한다? 그러면 저기에는 일론 머스크의 입김이 좀 담기지 않았나? 그렇지 않았을까요? 신선하네요. 신선하죠. 네. 저쪽 죽어야 되거든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은 약간 트럼프 입장에서는 네. 이거는 뭐 완전 꽃놀이패.
그러니까 뭐 관세 부과한다고 엄포도 놓을 수 있으면서도 만약에 안 됐을 시에는 테슬라가 또 수혜를 볼 수도 있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 싶은데 너무 멀리 갔나요? 조금 멀리 간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 주가 올랐잖아요. 테슬라 주가 올랐대요.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주가의 반응은 저는 약간은 거리감을 두고 좀 회의적으로 보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유럽 자동차 회사들이 14조가 시총이 빠졌다고 그런 뉴스를 오. 봤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뉴스화 되는 것 자체가 지금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아직 취임 안 했어요. 근데 옛날 그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그 황야에 있는 그 시골 마을에 되게 위험하게 생긴 총잡이 위에 딱 들어섰을 때 오. 네. 이미 막 그 동네 아주머니들이 애들 데리고 야 빨리 집에 가봐. 그렇죠. 약간 그런 지금 다들 겁에 질려서 미리 도망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취임을 안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관세를 때린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내년에 한다고 얘기를 했고 아직 한 달 넘게 남았고 그 사이에 이 선빵을 맞은 나라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 10% 부과라는 게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런 의견도 있죠. 네, 그게 그런 것 때문에 또 안도랠리가 나오기도 하고 네. 지금 모든 그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는 약간 트럼프라는 그 무서운 총잡이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지금 공포에 빠져 있지 않나. 근데 원래 학교에서도 매를 맞기 전이 제일 아파요. 그렇죠. 제일 무섭고. 그 심리적인 압박. 그래서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압박을 이겨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자의 숙제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선생님들이 물어보잖아요. 몇 대 맞고 싶어? 몇 대 맞을래? 근데 이거 고민 잘해야 되거든요. 네. 너무 적게 말하면은 그걸로 되겠어? 이렇게 나오고 너무 많이 얘기하면 아플 것 같고 그래서 관세 협상하는 데 있어서도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예전에 뭐 얘기했을 때는 중국의 최소 60%까지 막 맡기겠다 관세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추가 관세 10%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찌 보면 조금 약해졌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멕시코하고 캐나다는 진짜 배신감 느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뭐 자유무역 협정 자체가 이제 위반을 하는 그런 요지가 있어요. 네. 위반한 요지가 있기 때문에 가장 그 부분이 좀 중요하고 제가 사실 이번에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을 때 두 가지가 좀 생각이 들었는데 자, 하나는 물론 지금 GM과 포드가 멕시코에서 가장 중요한 또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기업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국 기업이기도 하고 네. 비중이 가장 높기도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원성이 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하지만 지금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다른 나라의 관세를 매김으로써 일부 길들이는 과정도 분명 필요하겠지만 네. 관세를 통해서 자국에 있는 법인세 인하, 특히나 이런 세수 문제 아니면 경제 성장 아니면 자국 기업의 어떤 뭐 제조업 이 산업에 대한 활성화 이런 부분이 더 가시화돼야 사실 이 관세라는 게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이 관세만 매기고 만약에 외교 문제만 계속 일으키고 미국 내에서 성장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또는 제조업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아무 무용지물한 그러한 외교 정책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통상 정책일 수도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관세라는 부분 때문에 일부 기업에 약간은 좀 피를 흘리더라도 자국 기업의 여러 제조업을 좀 활성화시키는 또는 GM이나 포드나 이러한 공장들을 다시 리쇼어링하는 네. 온쇼어링까지도 가는 거죠. 다시 자국 내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여러 약간의 뭐 자국 기업도 약간 채찍 때리는 그러한 모습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를 통해서 사실상 지금 인플레이션 특히나 오늘 연준의 회의록이 발표가 나왔는데 네. 여기서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점진적인 금리 인하 안에 뭐가 있냐면은 데이터의 어떤 의존도는 여전히 우리가 고수하겠다, 가져가겠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과 노동시장의 견고함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만약에 지금 이러한 관세, 무분별한 관세 자체가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 것인가도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큰 숙제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튀어오른다? 그러면은 지금의 여러 뭐 민주당에서도 뭐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분명히 정치적인 입지나 아니면은 2기 초반부터의 약간의 삐그덕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의 관세 뭐 과감한 어떤 관세 정책이 지금 미국 시장에 오히려 더 큰 불확실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네. 관세가 있으니까는 더 뭐 물론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있겠지만 네. 내부적인 여러 경제 데이터에서도 일부 어떻게 반영되는가가 좀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그다음에 또 하나가 제가 생각드는 게 뭐냐면 관세가 사실상 저는 과거보다 네. 조금 이 여파가 좀 덜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 왜냐하면 사실 이 트럼프 1기를 우리는 다 겪어왔습니다. 네.
이게 시장에서의 가장 싫어하는 것 자체가 보지 못했던 불확실성. 근데 트럼프는 한번 봤어. 그렇죠. 물론 지금은 더 견고해졌을 수도 있고요. 과거 바이든 행정부에서 좀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채찍을 저렇게도 때려도 되겠네. 네. 뭐 이러한 어떠한 여러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트럼프의 어떤 성격이나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뭐랄까요, 뭐 기괴함, 뭐 굳이 얘기하자면 아니면 뭐 과감성, 뭐 이런 부분 봤을 때 이미 우리 모든 국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좀 일부 자리를 잡아놓고 네. 좀 대응을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이미 벌써 들어가지 않았을까.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로이터에서도 단독 보도로 좀 나왔던 게 뭐냐면 관세 정책이 나오는 걸 다 대비를 해가지고 기업들이 지금 환율로 해지를 한다라는 그런 네.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강달러 기조에 있어가지고 환율 정책이 막 이제 뭐 금리가 많이 변동이 되기도 하고 이 환율 자체가 많이 변동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일부 해지한다라는 그러한 문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고 있답니다. 월가에서도. 자, 그래서 이미 많은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증시에 있어서는 과거만큼 정말 그 폭락작이 올까라고 봤을 때 저는 조금은 제한적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게 더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트럼프가 일기 때는 뭐 자기의 무언가를 뭐 보여줘야 되니까 뭐 세게도 해보고 이랬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겪어봐서 안다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레드웨이브잖아요. 완전히 뭐 상원, 하원, 뭐 행정부까지 다 가져가 버렸는데 세게 해도 이제는 완전 파워가 더 실려가지고 어쩔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이 부분은 트럼프가 이전보다 더 세게 나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우리가 겪어봐서 뭐 그런 부분은 감내할 수 있을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정책의 강도는 더 셀 거라고 보여져요. 사실상. 그래요? 네, 정책의 강도는 셀 거라고 보여지는데 시장에서 반응하는 그 정도의 차이는 과거보다 좀 덜할 것 같다. 요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앞서서 말씀해 준 게 레드웨이브이긴 한데 지금의 이 정말 뭐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는 관세를 매긴다든가 아니면 이런 정말 선을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저는 오히려 이게 미국 고립주의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여건도 분명히 있다라고 네. 봐요. 그리고 이제 관세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관세 자체가 기업들에게 더 가격을 전가시키는 일이 되고 그 기업의 가격 전가는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가격 전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의 가격 전가는 결국에는 어떤 이제 이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네. 결국엔 디플레이션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여력이 있고 지금의 체감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다 보니까 경기 자체를 또 죽일 수 있는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있거든요. 내포해 있고 물론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지만 자 그런 여러 요인들을 좀 봤을 때 정말 막말로 이만한 채찍으로 계속 때리기만 할까라고 네. 봤을 때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이슨님은 어떠세요? 저도 제가 2018년, 19년에 투자하면서 되게 많이 힘들었거든요. 힘들었죠 그때 그때 무역전쟁. 아주 저 지금 자유세계 리더에게 아주 그냥 마음의 상처를 이만저만 얻은 게 아니에요. 둘 다 싫어요. 네. 진핑이 형하고 럼프. 네. 근데 이번에는 저도 그 박 팀장님 의견 그 동의를 하는 게 네. 투자자들이 제일 무서워한 거는 나쁜 게 아니라 불확실한 거. 불확실한 거. 네.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레드 수입도 오히려 더 뭔가 정책적으로 명확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멕시코, 캐나다 관세 이렇게 때린다고 했는데도 그 각국의 증시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멕시코랑 캐나다 같은 경우.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한 점이 2기에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임기 자체가 이제 유통기한이 되게 짧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미 한 3년 차만 돼도 이 재선이 없기 때문에 레임덕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럴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2년 정도만 잘 대응하면서 고생하면은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응책에 대해서도 이따가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당장 봤을 때 우리 한국 기업도 멕시코에 꽤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좀 저희가 지켜봐야 될 그런 한국 기업들 현재 멕시코에 어느 정도 저점 넓혀가고 있나요, 작가님? 제가 그 다른 언론사 자료에서 보니까 지금 자동차랑 가전 쪽이 네. 주력으로 진출돼 있는데 삼성전자, LG전자가 이제 티juana와 몬테레이에 있고 포스코 그다음에 HL 만도, 그다음에 기아 자동차 이렇게 자동차 쪽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미 미국의 이제 자동차 기업들도 진출이 돼 있고 멕시코라는 국가의 그 정체성 자체가
그거잖아요. 지금 북미의 공장으로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완전히 다 또 갈아엎고 여기에 그 이제 진출을 했던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른 대안을 또 찾아서 또 옮기고 그렇게 이사를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그렇게 되면 비용도 너무 들고, 그러면 뭐 다른 나라에 땅 찾아서 공장 짓고 그거를 수율 잡고 하는데 못해도 몇 년은 걸리는데 네. 그 트럼프 이번 행정부가 지금 유통기한이 실질적으로는 4년이지만 레임덕을 포함하면 2, 3년이거든요. 네. 그 사이에 이사를 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비용이 어느 정도 커버될지, 그리고 지금 기업들 체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초미상은 맞는데 지금 우리 한국 기업들이 딱히 뭔가 능동적으로 다른 데 이사 가고 이런 액션을 취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이제 고개를 숙이고 네. 폭풍이 지나가기 기다리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웅크리고 생각합니다. 있어야 돼요? 네? 그냥 웅크리고만 있어야 아, 돼요? 2년 정도 기다린 거는 기업들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2년 금방 가죠. 투자자들한테는 영원 같지만 네. 기업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 그 기아, 포스코, LG전자, 삼성전자 수십 년을 살아온 기업들이거든요. 돈 그래서 많아요, 그리고. 돈 많죠. 네. 저희가 걱정할 분들은 아니죠. 네. 트럼프가 어느 정도 맞는 말도 있어요. 네. 돈 많잖아요. 네. 이렇게. 그러면 아까 팀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예. 트럼프가 결국은 미국이 고립되지 않게끔 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것 같긴 한데 예. 그러면 어느 걸 내주고 얼만큼을 취할 거냐 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진짜 여기 대해서 그걸 어떻게 알고 생각하세요? 싶습니다. 저도 알고 싶어요. 정말 어느 정도 정말 팔을 내주고 다리를 갖고 올 수 있는지 봐야겠지만 지금의 미국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다면 제조업,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제조업을 활성화하겠다. 근데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트럼프의 임기가 네. 정말 뭐 마지막 1년은 없다고 생각해도 3년, 뭐 맥시멈 3년이라고 만약에 친다면 네네. 그 안에 그 제조업, 그러니까 외국 기업에 의존되어 있었던 이 생태계를 네. 2, 3년 만에 미국의 자국 기업에 뭐 100% 풀가동 시킬 수 있게끔 다 전환할 수 있을까? 그럼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사실상.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있고 뭐 멕시코도 많이 있고 오늘 그래서 뉴스가 멕시코 대통령도 이대로 당하지 않겠다. 우리 보복 관세를 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저는 이런 이야기로 아마 2, 3년을 꽉 채울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네. 그냥 서로 보복하다가 그냥 3년 그냥 끝나고 그냥 서로 줄 거 주고 뭘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 전부 다 미국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러한 시장은 저는 아닐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사실상 그 안에 2, 3년 내에 정말 미국 자체가 모든 제조업이 활성화돼 가지고 다른 타 국가들을 배척하더라도 괜찮은 정도의 어떤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 보거든요, 사실상.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오히려 너무나도 강한 이러한 채찍 정책은 네. 미국의 어떤 고립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다른 활로를 이제 찾는 물론 지금의 어떤 경제 성장을 봤을 때는 미국만한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강한 나라고 경제 성장도 너무나도 견고한 그런 나라기도 하고 하지만 여전히 그러한 부분에서 그러니까 다른 활로를 찾는 그러한 다각화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한 2, 3년 동안은 정말 바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이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게 뭐냐면 바로 소비예요. 사실 네. 미국 GDP의 70%가 미국 그 국민들이 미국 소비자들이 쓰고 있는 이런 소비입니다. 소비인데 지금의 소비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까? 그 부분도 사실상 지금 계속 화두에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신용카드의 뭐 절대 연체율을 보게 되면 과거보다는 그래도 좀 낮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지만 지금 저축률은 어마어마하게 줄고 있고요. 녹색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녹색이 네. 저축률인가요? 녹색이 저축률입니다. 그리고 까만색이 지금 신용카드 부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연체율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물론 또 더 갈 수 있겠죠. 뭐 2, 3년 더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과거만큼의 그러한 어떤 미국 경제 GDP를 70% 정도 끌고 있을 만한 이러한 소비 여력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저는 아직 퀘스천 마크이기 때문에 여러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뭐 다른 국가들도 크게 좀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다양한 활로를 좀 추구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사실 이미 미국도 돈을 많이 풀고 있었던 많이 풀었어요.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진짜 소비 측면에서 계속 지켜보긴 해야 할 것 같아요. 작가님께도 좀 저희가 어떤 대비책이 필요할까, 어떤 걸 내주고 어떤 걸 받아가야 될까 같은 질문 드린다고 한다면? 나라 네. 측면에서는 지금 아마 트럼프가 곧 또 이제 우리나라를 때리러 올 거예요. 저희는 이제 지금 1분단에
멕시코, 캐나다, 중국이 앉아 있었고 지금 저희가 한 3분단쯤에 앉아 있을 거예요. 2분단은 유럽에 앉아 있습니다. 이제 3분단에서 이제 그 얻어맞을 차례가 더 오고 있는데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요? 1기 때랑 비슷할 것 같아요. 북한 얘기할 거고 주한미군 방위비 얘기할 거고 방위비 올려달라고 할 거고 아니면 우리 철수한다고 할 거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준비를 해야 될 거고 기업 측면에서는 재미난 게 이게 그 지금 여기 사진에 보이는 분이 호세 무뇨스 지금 현대차 신임 CEO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대차에서 사상 최초로 외국인을 CEO로 앉혔고 이번에 네. 선정됐죠. 네네. 그래서 이분이 나와서 인터뷰를 한 거를 봤는데 그게 재밌었어요. 그 현대차가 갖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빨리빨리 문화. 이분도 외국인이니까 한국 그 현대차 와가지고 빨리빨리 얼마나 많이 이렇게 그 당하기도 하고 네. 이 빨리빨리란 문화에 대해서 임팩트를 받았겠어요. 이게 현대차의 강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있다. 약간 자신이 있다는 스탠스로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 그 여기서 빨리빨리가 이제 현대차의 기존 문화라고 하면은 미리미리가 본인이 좀 더 추구하는 그 추가로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될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그 왜 옛날 성어 중에서 그 교토 그 뭐야 똑똑한 토끼는 굴을 3개 팔아놓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그 교토 삼굴 맞나요? 굴러요. 굴인가요? 처음 들어요. 교토 삼굴이겠죠. 네. 그 중국 사자성어긴 한데 네. 그러니까 현대차가 지금 그렇게 해놨어요. 내연 기관차 있고 하이브리드 있고 전기차 있고 전기차도 기존 전기차 있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있고 그 전기 기반 그 뭐죠 이 전기 기반 아니 내연 기관 기반 전기 파워트레인으로 하이브리드 가는 자동차 있잖아요. 음.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옵션을 굴을 지금 여러 개 파놨어요. 아하. 그러니까 어디가 잘 될지 지금은 모르지만 결국 전기차로 갈 거고 다양한 옵션들을 준비를 해놓고 이런 뭐 관세라든지 그 앞으로 2, 3년 동안 다가올 폭풍에 맞춰서 특정 뭐 이렇게 파워트레인을 더 몰아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거다. 그런 이제 그런 경영 전략을 지금 얘기를 해놨거든요.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의사결정 빨리 하는 거는 재벌 기업만큼 빠른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역설적으로 현대차에 비해서 삼성 쪽이 어려워 보이는 것도 그 이재용 회장이라든지 이런 컨트롤 타워가 다른데 지금 좀 이제 그 사법 리스크?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방해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의사결정권이 강력한 기업이 잘하든 못하든 간에 지금은 좀 더 유리한 시기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냉정하게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우리 뭐 80년대, 90년대에는 뭐 삼김 시대 무슨 뭐 해가지고 정치 자금 되고 원래 막 그런 게 비일비재했잖아요. 근데 미국은 보면 머스크는 차 파는 사람인데 트럼프에 딱 붙어서 돈을 그냥 대놓고 줘요. 네. 이게 정경유착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업은 이제 글로벌 기업이 됐으니까 예전에 하던 거 그대로 미국에 가서 하면 됩니다. 머스크처럼 트럼프 옆에 딱 붙어가지고 혹은 뭐 해리스나 다음 사람한테 딱 붙어가지고 거기 로비도 하고 돈도 때려받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미국에 적극적으로 붙었으면 좋겠다. 기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돈만 쏟아 부을까봐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얻는 건 없고. 얻는 건 없고. 그럴까봐 지금. 아니 그래도 글로벌 기업인데 한번 트라이 해야죠. 근데 제가 사실 네. 뭐 제가 요거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일론 머스크가 정말 트럼프 옆에 붙기도 했고 네. 여러 지금의 어떤 멕시코와 캐나다의 관세를 때린 거 이런 제가 정황상 지금 방송 도중에 갑자기 또 생각났는데 네. 이 정황상을 봤을 때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지금 많은 정책 중에 가장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전기차 시장으로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일부 자동차 시장을 먼저 때리자 이렇게 시작이 된 것 같고 일론 머스크도 뭐 물론 옆에서 이제 뭐 뽐뿌질. 뽐뿌질 좀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러한 여러 합리적 의심 뭐 이렇게도 되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관세 폭격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 기업도 여러 가지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약간 그래도 조선 쪽으로는 트럼프가 어느 정도 러브콜 보내줬잖아요. 조선. 그 부분을 좀 같이 엮어서 저희가 카드를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그냥 개인적으로 조금 해봤습니다. 사실 그래서 네. 김승현 회장도 트럼프 완전 쩔친이 김승현 회장 또 쩔친이어가지고 한화가 그런 이런저런 거를 많이 따내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로비 하려면
국내에서 로비 해봤자 뭐합니까? 저기 재판이나 불려다니니까 미국 가가지고 실제로 돈 주고 네. 그렇게 로비를 정식적으로 하는 게 당당하게. 뭔가 재벌이 이제 글로벌 기업이 됐잖아요. 전 네. 세계의 물건을 파는 기업이 됐잖아요. 예, 예. 그렇게 생각하면은 약간 미국으로 진출을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사실 트럼프가 임기가 끝난다고 해서 이 전 세계적인 고립주의의 이 트렌드가 끝날까? 그건 아니잖아요. 누가 와도 사실은 트럼프 이어서도 계속 그런 스탠스를 가져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우리 기업들도 그런 방향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실 관세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네. 바이든 행정부에서 관세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관세했습니다. 똑같아요, 트럼프나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이나. 뭐 트럼프나 바이든 행정부랑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뭐 우리가 뭐 여기서 진짜 트럼프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증시가 폭락을 하고 이런 건 저는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도 조금은 좀 적극적으로 나가는 모습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네. 저는 마지막으로 제가 좀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정말 부러운 게 뭐냐면 그런 거. 제가 보통 이제 글로벌 증시나 미국 증시를 많이 좀 정리를 해서 이제 방송을 많이 하긴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보다 보면 네. 그 마크 저커버그나 네. 일론 머스크나 막 유튜버에 나와서 같이 얘기를 해요. 그렇죠. 정책에 대해서. 그렇죠. 내가 보고 있는 전망에 대해서. 아 좋다. 뭐 전기차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 CEO는 그게 없어. 너무 보수적이야. 너무 안 나오고 에이.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저렇게 빠질 때 동안에 아무 얘기가 없잖아 사실. 그러니까 뭐 나와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전망은 이거다. 내가 바라보는 HBM은 이거다. 뭐 이렇게 얘기라도 좀 해주면 이러한 문화가 좀 기업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많은 투자자분들께서도 거기서 많은 인사이트 좀 얻고. 근데 저는 그 차이점은 거기 있다고 봅니다. 뭐야? 일론 머스크, 저커버그를 예로 들어주셨는데 그들은 본인이 창업자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이 승계를 여기서 받아서? 대기업 하시는 그런 분들은 얼추 한 3, 4세대 걸쳐서 받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쿠팡 세운 분은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고 직접 나가서 영어로 인터뷰 엄청 많이 합니다. 블룸버그 나가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창립자와 승계자의 차이가 조금 있지 않나? 그런 성향적인, 성격적인 약간 이런 차이?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잘 모른다는 얘기는 결국엔. 네, 넘어가죠. 네, 한마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겪어본 만큼 네. 조금은 더 예전보다 적극적인 스탠스로 우리 기업들이 여러 가지 대비책들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네. 이거는 우리 기업만 잘해서 어떻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나라가 나서서 맞아요. 뭐 얻어맞는 거는 좀 도와주고 될 것 같은 건 밀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맞아요. 정부의 역할이 진짜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기업들이 너무 혼자 중요해요. 하려고 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정부가 좀 같이 좀 나서야 돼요. 맞죠? 제가 정부는 아니지만 네. 저도 제가 정부는 아니 아니지만 사실상 유권자로서. 대외적으로 네. 가장 바쁠 때예요 지금. 네, 미국 대통령 새로 이제 트럼프 2기가 왔고 그렇죠. 행정부가 출범됐기도 했고 그렇죠. 가장 바쁠 때인데 우리 정치권은 좀 노이즈가 많죠. 그래요? 최근에. 우리 정치권에? 몰랐습니다. 뉴스 잘안 보시네요, 요즘에. 네, 뉴스 안 봐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의 오늘 한마디 들으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바로 지나서 네.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알머리 제이슨님은 내 차례를 기다리는 거는 손해가 아니다. 그러니까 뭐 기회가 올 것이다.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무언가 우리가 장점을 살릴 수 있을 때까지 타이밍을 보자.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 박종훈 팀장님은 관세를 통한 불확실성, 기업은 이미 환율 해지를 준비한다. 월가에서 나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이게 어떻게 뭐 영향을 줄지는 뭐 지켜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예고한 지금 상황에서 우리 기업과 정부는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경제 유튜버이자 작가 알머리 제이스님 그리고 YMG 글로벌의 박종훈 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런치박스 두 번째 코너 불만 나는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의 불만 요리사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한화 엔진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요. DS투자증권에서 다뤄줬습니다. 이 중국 조선 업계 같은 경우도 한국의 엔진을 사용할 만큼 한국 엔진은 앞으로 쭉 간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있었던데 약간 지금 상황은 없어서 못 파는 상황 아닌가요? 네, 일단 뭐 중요한 포인트가 전망대로 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통계치가 있는데 네. 내용을 보면은 과거의 슈퍼사이클과는 좀 다르게 조선소의 개수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후베이 진위 신능조선과 같이 수백억 원 규모의 투자로 소형 선박을 좀 건조하는 조선소가 일부 좀 증설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이 소형 선박을 좀 건조하는 조선소는 증설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기존의 조선소들은 오히려 과거보다는 조선소의 어떤 이 캐펙스는 좀 감소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2022년도 213개에서 2024년도 182개로 좀 감소했다. 이 부분은 이게 물량에 관련된 어떤 유입들의 관점에서 막대한 투자를 해서 추가적인 수주를 좀 바라기보다는 네. 좀 리스크를 일부 좀 감안해서 운영하는 과거에 2008년도 초호황기가 있었죠. 그때 굉장히 좀 이 물 들어오니까 노젓는다고 네. 굉장히 좀 많은 증설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한 2, 3년 후에 어떤 효과로 좀 이어졌냐면 너무나 선박에 관련된 어떤 건조 수주, 저가 수주 경쟁이 좀 치열하다 보니까 남지 않아도 일단 수주를 바꿔보는 것이죠. 네. 그럼 마진이 좋진 않았을 텐데요. 예, 그게 거의 한 10년간의 조선업이 불황으로 좀 이어졌던 계기가 좀 됐었고 이 이후에 최근에 우리 국내 조선소의 경우에는 저가 수주를 안 하죠. 네. 그러니까 돈이 안 남는 선박을 좀 많이 하는 것보다 네. 오히려 고부가 선박을 위주로 좀 선별 수주를 하는 걸로 방법이 좀 달라졌고요. 좀 중국의 경우에도 최근에 이런 흐름들을 좀 봤을 때 선박을 한 척 이상 인도했거나 수주했던 조선사가 오히려 캐펙스를 좀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투자를 좀 축소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조선소의 어떤 이 슬롯을 더 이상 확대시키는 것이 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네. 좀 보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마이너 선박의 발주 증가도 마무리돼 있고 중소형 조선소 슬롯은 꽉 찼고 중국 대형 조선소는 2028년도 슬롯을 국내 조선소 대비 빠르게 팔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뭐냐면은 수주를 받고 계속해서 좀 누적시키기보다는 빠르게 좀 회전시키고 빌 때 받는 것이죠. 네. 약간 이제 그런 의미를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엔진 업체는 쇼티지는 더 심각한 상황으로 인해서 현재 중국의 국영 그리고 민영 조선소 모두에서 엔진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좀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엔진 가격의 상승 추세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어떤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신조선가 지수가 상승했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좀 조선 기자재 업종들의 단가도 잘 받고 있다라는 뜻으로 좀 해석할 수 있겠고요. 네. 다만 이제 한화 엔진의 경우에서 이제 한국과 중국 양국을 모두 다 고객사로 좀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한국과 중국 조선소의 어떤 비중이 뭐 5대5 내지는 6대4 정도 네. 거의 뭐 고르게 좀 그러네요. 수주를 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기 때문에 향후에 엔진의 부족 사태, 엔진의 어떤 가격 동향들이 좀 더 올라가는 어떤 상태에서는 한화 엔진도 사실 단가를 좀 많이 쳐주는 그런 조선사들과의 어떤 수주 연동 효과 이런 것들도 좀 주목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업황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확실한 건 일단 쇼티지가 계속될 거다 보니까 공급자 우위의 시장, 적어도 수요가 부족해서 여러 가지로 난항을 겪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마음을 정리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한화엔진의 최근 수급이 좀 좋아가지고 계속 주가가 야금야금 올랐었잖아요. 어제랑 오늘은 좀 쉬어가긴 하지만 어제 또 보면 한화엔진을 제외한 나머지 엔진주들은 조금 낙폭이 깊게 나왔었잖아요. 약간 그간의 실적과 앞으로의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서의 업사이드는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한화엔진이 최근에 좀 강했던 이유는 좀 특별함이 또 하나 있죠. 바로 이제 미국의 트럼프 집권 2기 출범 그리고 네. 여기다 해서는 최근에 셰일가스 CEO를 에너지부 장관으로 좀 선임을 했죠. 네. 여기서는 이제 미국 안에서도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이 본격화된다라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남아 있고요. 지금 최근에 인수팀에서도 밝혔던 내용들이 미국 안에 있는 천연가스에 관련 수출 규제를 좀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외부에 수출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단서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는 LNG 선박의 수요가 증가될 수 있는 기대 요인. 그래서 최근 삼성중공업이 좀 강했고요. LNG 네. 선박에 관련된 밸류체인 구성하고 있는 조선 기자재 업종들 좀 강했는데 하나엔진의 경우에는 지금 LNG 선박에 좀 적용되고 있는 DF 엔진이죠. 이중 연료 엔진을 좀 주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 탄소 중립 관련된 이슈 때문에 지금 뭐 친환경 엔진이라고 보면은 주 원료를 메탄올을 좀 사용을 해야 되는데 네. 사실 메탄올로만 100% 구성해서 지금 현재 사용하기에는 해당되는 공급량들이 좀 미비하죠. 그래서 지금 친환경 선박의 도입은 앞으로는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까지 그 모든 선박을 다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중 연료 엔진이라고 불리는 메탄올도 쓸 수 있고 디젤도 혼용해서 좀 쓸 수 있는 그런 엔진인 이제 DF가 굉장히 좀 올해 뭐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좀 많은 수주와 좀 직결되는 흐름들 좀 보여줬고 현재 뭐 3분기 수주 잔고가 이제 3조 2천억 원이기 때문에 향후 2년치 일감들은 지금 미리 선확보를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네. 이게 12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오. 그렇다면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2025년도에 대충 한 30% 정도가 좀 인도될 수 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가동될 수 있는 신규 수주에 관련된 유입들은 내년도에 좀 더 기대 요인들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지금 감안해 봤을 때 하나엔진의 경우에는 실적 그리고 향후 정책 수혜 기대감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좀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히 수주와 실적 외에도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모멘텀이 앞으로 또 계속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포트에서는 현재 목표 주가 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상태입니다. 첫 번째 리포트 한 줄평 열어보겠습니다. 네, 선박 엔진 품귀 현상 올가 실적은 이제부터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포트, 흥국증권에서 나온 펄어비스 리포트인데요. 지스타 기간에 잠깐 반등하고 최근에 살짝 조금 쉬어가는 듯하다가 오늘은 살짝 또 올랐었는데 네. 이번 지스타에서 어찌 보면 좀 의미 있는 시연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네, 가장 큰 뭐 성과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뭐 말로만 출시를 한다라고 네. 소위 말하면 양치기 소년이 좀 됐는데 네. 이번에 이 지스타 2024에서 신작 게임에 대한 첫 시연을 했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흥행이 좀 일부 있었는데 내용을 보면 시연 시간이 1인당 30분 내외로 좀 주어졌는데 공개된 내종의 보스전과 스토리를 체험해 볼 수 있었다라는 뜻이었고 네. 뭐 플레이성을 낮은 가격으로 맞고 앞단을 대기줄을 사용했고 뭐 원론적인 내용을 좀 다 빼고요. 여기서 뭐 이 내용들을 보면 시연 영상에서 좀 걱정됐던 과한 효과나 모션에 미끄러지는 어떤 느낌들이 직접 플레이를 했을 때 느껴지지 않았다. 네. 이런 평가들이 좀 있었고 난이도와 스토리, 속도감이 어느 정도 이 게이머들의 눈높이에 충족을 했다라고 좀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이 체험자의 어떤 이 주관적인 어떤 의견이기 때문에 모두 다 충족을 할 수는 없겠지만 다만 시장의 전반적인 어떤 반응들을 좀 고려했을 때 붉은 사막에 관련된 기대치가 굉장히 좀 높아졌고 실제 네. 시연 체험 이 시연 행사에서도 굉장히 큰 이 호조, 네. 흥행 호조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어떤 메시지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은 아직까지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CEO가 일단 다음 달입니다. 아직 정확한 일정을 좀 구체하지 않았는데 12월 중에 내년도 펄어비스 붉은 사막에 관련된 정식 출시 일자들을 공식적으로 좀 공개하겠다. 12월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12월 초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예상에서는 뭐 12월 중순에 좀 내정되고 있는 국제 게임 뭐 관련된 네. 어떤 이 행사에서 해당되는 어떤 펄어비스가 지금 붉은 사막에 관련된 어떤 이 공식 출시일들을 좀 언급할 수 있다는 어떤 내용들 이 부분이 기대감으로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네. 일단 중요한 포인트가 사실 뭐 실적도 다 안 좋았고 신작 게임의 부재 효과들 때문에 사실 주가가 좀 정상적으로 좀 수급 반영을 좀 이루지 못했던 네. 아쉬운 점들이 좀 있었지만 최근 기점으로 보면 241선을 좀 안착하고 난 이후에 그래도 해당되는 구간들을 좀 잘 지켜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부분에서 아직까지 수급이 명확하게 강하게 좀 유입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은 좀 아니지만
그래도 저점을 좀 확인한 이후에 오히려 추세는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을 좀 잡았다는 관점에서 향후에 출시 일정들이 좀 명확해지고 내년도에 관련된 어떤 신작 게임 출시에 관련된 기대감들 좀 더 주목해 보면 저는 펄어비스의 상승 여력은 좀 더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언제 나오는지 종목 토론방에도 들어가면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언급합니다. 그래서 언제 나오는데? 언제 나와? 다들 그러는데 어찌 보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12월에 그 출시일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식 발표가 있다면 그날 또 주가가 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대비를 해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 리포트에서도 어느 정도 붉은 사막 출시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곤 있는 것 같아요. 리포트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대충 여기 나오는데 언제 나온지가 관건이다라고 좀 이야기한 부분이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이 중요한 모멘텀이 좀 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붉은 사막이 실제 흥행으로 좀 이어지지 못한다면 사실 펄어비스의 경우에는 최악의 상황까지 좀 직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가장 크게 좀 공을 들였던 이 게임작이기 때문에 사실 뭐 내년도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일단 3분기를 좀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붉은 사막 판매량의 내년도 3분기 출시를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출시되는 이 3분기에 200만 장 그리고 1년 누적 500만 장에 대한 판매량을 좀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초기 흥행 기조와는 좀 다르게 오히려 좀 상향될 수도 있고 하향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현재보다는 좀 더 나은 실적 유입은 좀 명확하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 효과도 좀 남아 있고 지금 ASP도 높아질 수 있다. 신작 초기니까 뭐 평균 가격이 좀 하락하기보다는 조금 더 상승한 가격 상승의 어떤 요건들 좀 작용하면서 초기에는 판매량과 좀 직결되는 어떤 수익 지표가 좀 안정화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예상을 했는데 네. 중요한 것은 뭐 사실 뭐 출시 일정인데 이번에도 만약에 출시 일정들이 또 바뀌게 된다는 거야. 바뀌거나 뭐 안 돼요. 명확하게 좀 제시되지 못한다면 네. 펄어비스는 조금 더 주가의 어떤 조정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 요인도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지스타 2024에서 뭐 신작 게임에 관련된 행사도 했었고요, 시연 행사도 했었고 명확하게 어떤 이 공식 출시 일자들을 좀 제시해 준다면 오히려 이 기대감에 의한 수급이 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좀 고려해 보자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연말을 앞두고 관련한 이야기, 새롭게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을지 좀 계속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어 보이지만요. 리포트에서도 내년 3분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적어도 올해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가지고 두 번째 리포트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네, 벼랑 끝에서 찾아오는 기회에 붉은 사막이 답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신한투자증권에서 나온 펩트론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낙폭이 너무 심했었잖아요. 네. 특히 거의 하한가까지 밀렸다가 올라왔었는데 아직 회복을 한다고 해도 거의 뭐 1%? 2%? 제대로 회복도 못한 상황이라 궁금하신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이번에 과한 낙폭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제가 펩트론에 대해서는 다소 좀 냉정하지만 팔아야 된다라고 지난주 한 2주 전부터 강하게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다 좋다라고 좀 가려졌을 때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리스크가 좀 과연 뭐가 있을까? 단기적 리스크 하나 있었죠. 대규모 유상증자가 11월 중순에 초과 청약이 좀 달성이 됐었고 그렇다면 뭐가 남았죠? 상장. 신주가 상장되는 그런 이슈가 확정이 좀 됐는데 이게 12월 4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래일 기준에서는 이 거래일 전에 권리공매도가 좀 가능하기 때문에 12월 2일부터 전체 발행 주식의 한 12%대 해당되는 신주 물량들이 12월 2일부터 시장에 풀린다는 것이죠. 이 부분이 왜 부담이 되느냐? 발행가액이 5만 원대죠. 5만 2천 원인가 확정 발행가액이 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와 대비해 봤을 때도 지금 신주 청약에서 뭐 사실 뭐 고점에만 좀 진입하지 않고 조정 구간에 좀 매수했다가 청약까지 받으신 분이라면 지금도 굉장히 큰 수익 구간이죠. 해당되는 물량들이 단기간 시장이 좀 소화가 좀 된다면 그 소화됐던 그 구간이 또다시 좀 이 부담스러운 좀 매물대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 요인들이 좀 있었고 뭐 부정적인 어떤 내용들은 사실 오버행 이슈가 가장 큰 단기적 리스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된 내용을 봤을 때 지난 기업 설명의 내용 중에서 부정적인 점만 부각되었다고 판단된다.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상장일이 12월 4일로 오버행 우려로 수급이 악화되었던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고 전망하는데 다만 뭐
스티먼트 악화에도 좀 불구하고 영향을 주었지만 긍정적 내용을 짚어볼 필요가 좀 존재한다. 다소 이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좋은 내용들을 좀 다시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입장을 좀 주셨는데 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반대 의견이신 거네요. 그렇죠. 리포트랑. 단기간에 이게 뭐 좋은 게 있으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는 뜻은 아니죠. 리스크가 단순한 게 아니라 우리가 왜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 일반 공모 유상증자가 왜 악재로 좀 인식을 합니까? 이 부분은 단기의 주가 가치에 관련된 희석 요인들. 그래서 네. 대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했던 기업들이 신주가 풀리는 시점에 주가 회복이 잘 됐나요? 아니요. 단기간에 된 게 없습니다. 발행 주식 총수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 그리고 해당되는 구간에서 막대한 물량 소화가 좀 일어났다면 해당되는 그 매물대는 또 다른 좀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 지금 1조 6천억 원 규모죠. 지금 팩토리의 시총도 굉장히 좀 커진 그런 상황에서 사실 12%대에 해당되는 이 신주 물량들은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요. 지금 일라일릴리와 계약했던 이 기술 평가 플랫폼 계약. 네.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라이센스 아웃을 아직 정식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 기술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굉장히 좀 높아졌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숨겨진 그런 내용들을 좀 제가 좀 숨겨진 내용이요? 전망을 좀 해본다면 네. 좀 부정적으로 좀 보는 게 해당되는 물질 이전 계약은 전 MTA와 좀 유사하다고 봅니다. MTA가 뭐냐면 물질 이전 계약이에요. 우리 거 플랫폼을 한번 써보세요. 써보고 괜찮으면 계약합시다 이거예요. 안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평가 지표에 관련된 일라일릴리가 정말 펩트론에 보유하고 있는 이 스마트 대포 이 기술이 정말 좋았다면 라이선스 아웃을 해서 갔어야죠. 근데 이 부분까지에 관련된 부분들보다 뭐 이전에 뭐 실사를 했겠지만 이 라이선스 아웃으로 좀 이어지지 못했고 기술 평가 뭐 플랫폼 계약. 네. 그러니까 기술 플랫폼의 계약을 뭐 평가하는 어떤 그런 계약이고 뭐 14개월 관련된 평가 기간 이후에 해당되는 어떤 유무를 좀 결정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부정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MTA 개혁과 좀 유사한 흐름들이 있다. 이거는 보편적인 바이오 기업들이 해당되는 파이프라인을 글로벌 제약사들에게 좀 제공하고 네. 우리 거를 통해서 한번 괜찮은지 한번 테스트해보고 괜찮으면 같이 합시다. 이렇게 좀 제안하는 일종의 좀 계약 형태이기 때문에 이게 뭐 막대한 계약금을 좀 주고받는 그런 요건도 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펩트론의 경우에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 그로 인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11월 18일 13만 2천 원까지 단기 급등을 했는데 네. 지금은 5만 원대 풀리는 어떤 신조에 관련된 리스크 요인에 지금은 좀 대응을 해야 될 구간이 좀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고 향후의 조정 이후에 사실 이 일라일릴리와 관련된 기술 평가 계약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오히려 이 기술 이전에 관련된 어떤 명확한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된다면 네. 그때 접근해도 전 늦지 않는다라고 좀 평가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기다려서 봐야 할 만한 모멘텀들이 일단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급락했으니까 빠르게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잠깐은 눌림목 상태이지 않을까? 이러한 희망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리포트 한 줄 평 열어보겠습니다. 네, 달콤함 속에 감춰진 가시를 조심 또 조심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불만 나는 리포트 저희가 준비한 세 가지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기막힌 투자 한끼 시작해 보겠습니다. 11시 26분 지나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양전하면서 올라왔고요. 0.04% 플러스 2,521선 가리키고 있고 코스닥은 0.1% 마이너스 692가 표시되고 있네요. 오늘 지수가 조금 눌리는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 3% 넘게 빠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가 2.6%, 이외에 다른 반도체 소부장도 전체적으로 안 좋고요. 하이닉스는 더 많이 빠집니다. 3.6% 마이너스 17만 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거는 KB금융을 비롯해서 다른 금융주들 여타 다른 전반적으로 보험주들까지 괜찮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은행주 이렇게 4% 정도로 올라가고 있고 보험주들, 금융주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화재도 6% 가까이 또 상승하네요. 자, 그럼 두 분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의 황유현 팀장님,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님 두 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장 재미없다는 분들도 있고 아니라는 분들도 있고 혹은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들이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급락하는 분위기가 있었으면서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눈치를 좀 보는 분들도 계시고 코멘트를 들어보자면 황혜연 팀장님부터. 지금 사실 뭐 반도체가 또 보조금 축소 방안 때문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소부장들도 오늘 조금 많이 밀리는 양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장 수급이 전반적으로 좀 퍼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사실 신용잔고가 이제 16조 한 중반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 수급적으로는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다. 이제 부담 없이. 근데 오늘 아침에 동시 효과 때 보니까 여전히 조금 효과가 반대매매 효과들이 여전히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네. 아직은 조금 약간 여진들이 아직까지 좀 남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연초에 한 19조, 20조였던 신용잔고가 일단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16조 중반까지 내려왔으면 이제 수급적으로는 소위 말해서 이제 악성 물량들은 좀 단기간에 좀 많이 정리된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특히 지난주에 바이오 섹터들이 급락하면서 특히나 좀 많이 정리되지 않았나 그 생각이 좀 들고요. 항상 이런 신용잔고가 급등할 때, 좀 올라갈 때는 여전히 또 이게 올라갈 때 가속화를 시켜주면서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지만 내려갈 때 또 반대의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한국에서 좀 중소형주들 매매할 때는 이런 부분 여전히 또 신경 써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는 지금은 해볼 만한 시점 아닌가. 왜냐하면 코스닥이 작년에 전 세계 거의 1등이었거든요. 근데 네. 올해는 코스닥이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 빼면 거의 꼴등이에요. 말이 안 되는 사실 지수 흐름이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 전체의 수급 논리, 그러니까 수급과 빈집 이런 논리, 그리고 시장 자체의 그런 논리를 본다면 지금 사실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에 대한 한국 시장에 대한 사실 비관론이 매우 팽배해져 있는데 이것보다는 내년에는 좀 좋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요즘 들어서 슬슬 주변에서 많이 들리는 게 이제 미국 시장도 사실 이제 러셀 2000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좀 약간 수급들이 좀 분산되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한국 시장도 관심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주변에서 확실히 조금 한 몇 주 전보다는 더 많이 들리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이제 스터디 종목들에 대한 스터디 오늘 보면 사실 테마주들 위주로 플레이들이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만 조금 이제 밸런스들이 좀 찾고 좀 진정이 된다라고 하면 내년에는 좀 많이 재밌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테마 장세지만 어쨌든 수급적으로 훨씬 더 이전보다는 나아지는 움직임을 네. 보여주는 거는 맞는 것 같다. 이진 대표님은 어떠세요? 이제 부러우면 안 되는데 이제 오늘 제가 아침에 뉴스를 보는데 네.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관세 엄포를 해도 이제는 무덤덤하다. 오. 약간 이런 뉴스의 헤드라인을 보면서 좀 굉장히 부럽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 대선 관련돼서의 영향력, 머스크의 한마디에 휘청거리고 또 트럼프의 움직임에 굉장히 좀 체력이 약한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 같은 경우에 이제 머스크가 또 방위비에 대한 부분들 미국 이제 깎을 수 있다, 삭감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어제 우리나라 방산주들 진짜 어마무시하게 많이 빠졌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을 보면 지금 미국 쪽의 매출은 뭐 거의 없다라고 하다시피 하고 오히려 다른 국가들에게 매출이 많이 나왔고 수주 잔고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이렇게까지 많이 빠질 일인가? 물론 뭐 휴전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더욱더 하방 압력을 받은 건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좀 전반적으로 체력이 약해져 있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투자자들 자체도 시장에 대한 믿음 자체가 상당히 좀 얇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게 좀 아쉬운데 뭐 외국인의 매수세도 역시 양시장 모두 지금 부재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여전히 당분간의 시장의 흐름은 좀 박스권 안에서 답답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코스닥 코스피 흐름으로 그냥 기술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본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더 이상의 막 하락이라든지 조정이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이 가격대에서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권에서 상승세를 하다가 21선을 그래도 이탈하지는 않고 어제도 살짝 조정이 나왔지만 여전히 추세적으로 크게 꺾인 느낌은 아니고 방향성 자체가 명확하게 상방으로 자리를 잡지 못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 만큼 네. 당분간은 이런 기조가 좀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아쉽기는 하지만 여전히 머스크와 트럼프의 영향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영향을 받는 건 종목들 안에서 지금은 기회를 찾아보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오늘 의료 AI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의료 AI라던가 뭐 이런 종목군들 계속 그 안에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에서 짧게 방망이 잡고 지금은 매매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두 분이 나오시면은 12월인데 어떻게 11월은 좀 긍정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12월은 11월보다 더 좋게 볼 수 있을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11월이 사실 11월은 항상 우리나라는 회복하는 달이었거든요. 원래 항상 10월 달까지가 좀 쉽지 않고 11월은 좀 회복하는 달 그리고 12월 하고 12월 들어가면 이제 내년까지 기대감으로 그래도 뭐 지수는 오르지 않아도 종목들은 매매가 하기 좀 편한 장이었는데 올해는 사실 조금 쉽지 않은 흐름입니다. 이게 사실 수급의 분산 논리도 좀 있는 것 같고 요즘에 투자자 하시는 분들 보면 사실 대체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애플 뭐 관련주를 산다, 아이폰 관련주들을 사면 예전에 사실 LG 이노텍을 사고 다른 뭐 기판주를 사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냥 애플 사버리니까 일정 부분 뭐 올해 계속 나왔던 논리지만 일정 부분 자금은 미국으로 많이 넘어갔고 그리고 코스닥에서 스마트머니들, 투기성 자금들은 좀 가상화폐 쪽으로 또 많이 갔고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실 투자할 때가 굉장히 좀 많은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이 올해 좀 유독 더 힘들지 않았는가.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보면 뭐 가상화폐의 뭐 반감기라던가 제가 뭐 여기저기서 공부하면서 들은 내용들인데 네. 내년에 이제 반감기 효과가 좀 끝나고 그 다음에 뭐 미국 주식도 조금 분산돼서 한국 주식에 좀 메리트가 좀 생긴다라고 하면. 내년 올해 이제 12월부터 사실 올해 이제 12월부터는 대주주 양도세 이슈도 이제는 거의 소멸된 상태잖아요. 이제 유예 좀 완화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뭐 가격 메리트도 생겼고 뭐 지금 사실 심리는 거의 최악이기는 한데 좀 종목별로는 충분히 해볼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트코인도 이제 쉬어갈 타이밍이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속속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코인이 한번 이제 분위기가 수그러들고 한국 주식이 좀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은 충분히 12월도 네. 한번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달이 되지 않을까. 이지은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도 11월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11월부터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좀 요즘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 바닥권에서 물론 주도주가 없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쉽기는 하지만 바닥권에서 그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이 좀 기회를 찾아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의료 AI도 상당히 바닥권에서 그동안 부진했던 흐름들을 좀 딛고 올라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네. 또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상대적으로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좀 힘을 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뭐 주도 섹터에도 바닥권에 이미 위치를 하고 있지만 좀처럼 힘이 실리지 않는 상황에서 신규 상장주라던가 아니면 바닥권에서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 움직인다는 건 가격적인 메리트,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담감이 없는 종목들에게도 기회가 온다라는 거. 예전에는 가는 종목이 또 한동안 계속 가다 보니까 네. 사고 싶어도 부담스러워서 못 사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뭐 방산주, 뭐 알테오젠 이런 제약바
바이오 종목들 조정이 들어가면서 바닥권 종목들에게 흐름이 온다라는 것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동안 고점이 있어서 종목들을 좀 기회를 못 잡으셨던 분들이 상대적으로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대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12월 달까지도 저는 좀 유지는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매매 자체를 아예 손 놓고 있을 만한 시장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뭐 비중을 차라리 주도 섹터가 갈 때는 우리가 비중을 좀 크게 실어서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흐름들은 아니기 때문에 순환매도 또 워낙 빠르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긴 하지만 또 변동성이 좀 큰 시장인 만큼 기회는 없진 않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비중 조절 중요하고 12월까지는 이런 현상들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전반적인 이야기 한번 해봤고요. 11월이 넘어가면서 벌써 또 마지막 주고 오늘 거래일이 지나면 목금 딱 이틀 남았습니다. 그래서 12월은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 함께 주제로 넘어갑니다. 황유엔 팀장님이 가지고 오신 주제인데요. 첫 번째 주제부터 보여주시죠. K컬처, 위상에 맞는 주가를 기대한다. 야, 진짜 지금 시세 뿜고 있는 것 중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섹터가 엔터 쪽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계속 고민을 하는데 오늘 JYP가 또 추가적으로 3.5%, 72,000원을 또 뚫고 갑니다. 이런 것들이 SM도 4% 가고요. 어떤 부분에서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 우리가 K컬처 관련해서 뭐 이야기를 사실 작년부터 또 올 상반기는 또 화장품, 식품 이런 관련들 얘기하면서 우리 많이 얘기는 했었어요. 네. 근데 사실 우리나라의 K컬처 생각하면 사실 이런 엔터 산업이 가장 많이 사실은 알려져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올해 주가만 놓고 봤을 때는 화장품이나 식품 주식들 이제 먹는 것들이나 뭐 이제 피부 미용 이런 쪽은 확실히 상반기에 그에 걸맞는 주가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 흐름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상반기 내내 안 좋았던 게 사실 엔터 주식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죠. 뭐 하이브, 뭐 그다음에 어도 관련해서 뭐 이슈도 좀 있었고 여러 가지 마약 사태도 있었고 그리고 코로나 시기 이후에 음반 판매량이 감소하는 그런 부분들, 뭐 악재라면 또 악재일 수 있는 실적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영향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 흐름들을 보면 이제 분명히 좀 바닥을 탈출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분명히 단기적으로 뭐 JYP 같은 경우에는 한 5만 원, 4만 원 초반에서 지금 7만 원 초반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한 3만 원, 한 70%, 80%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 완전 바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저는 분명히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일단은 본격적으로 이제는 앨범 판매량 이런 것들보다 그다음에 뭐 어떤 아이돌들이 뭐 신곡을 발표했을 때 뭐 핫백에 빌보드에 진입한다 이런 이슈들보다는 사실 뭐 핫백 진입한다고 해서 실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기대감이지. 근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숫자에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콘서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많이 열릴 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실 이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작년 말부터 투자하셨던 분들은 이제 그 결실을 좀 보고 있으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주가가 늦게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은 좀 있지만 어쨌든 지금 단기 퍼포먼스는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올해 더 많은 스타디움들을 예약이 다 완전 매식을 시켰고 더 많은 관객 동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제가 뭐 아이돌을 엄청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지난주에 이제 마마 시상식을 봤더니 세븐틴이 상을 엄청 많이 받더라고요. 네, 이제 그 하이브 밑에 있는 하이브 소속이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봤을 때 그리고 또 내년에 또 BTS가 또 돌아오고 이런 부분들 봤을 때 확실히 고객 동원을 할 수 있는 모객 파워가 확실히 생겼다. 옛날에는 뭐 소규모 공연장에서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뭐 미주에 있는 스타디움을 돌면서 이제 공연을 하거든요. 네. 근데 콘서트 가격 차이가 우리나라보다 한 최소 2배에서 3배 정도 차이 나요. 그래요. 네, 우리나라가 한 10에서 15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하는데 미국 보니까 한 40, 50, 뭐 이 정도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 생각해 봤을 경우에는 앞으로 더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 그래서 지금 엔터 산업들은 지금 뭐 단기적으로 올라서 저도 사실 좀 분명히 이렇게 장기 추세에 하락하다가 단기 급등을 하면 분명히 또 한 번 정도의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여전히 순환매 차원의 시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 때 한번 중장기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지 않을까. 보여주지 않을까. 분명히 지금 그런 관점으로 ETF도 있고요. 지금 네. 시장에는. 그다음에 엔터 산업엔 전반적으로
좋은 것들 지금 센 주식들이 아마 제일 셀 겁니다. 앞으로도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심 갖고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리딩에서 목표가 10만 원 나왔고 네. 최근에까지 목표가 나온 거는 한 8 정도. 네. 근데 지금 뭐 오늘 7만 원 넘어가지고 7만 2천 원, 7만 1천 원 요 정도니까 네. 얼마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우리가 화장품 주식들 올라갔을 때 목표가 계속 올라가면서 주가 올라갔던 것처럼 네네. 그런 트렌드가 한 번은 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지인 중에서도 계속 하이브 사고 싶다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바닥 JYP나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바닥을 완전히 좀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중장기 추세 돌린 것 같고 그러면 분명히 또 지금 막 다들 여기저기서 다 좋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러면 또 기가 막히게 또 차익 실현들이 나올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 분명히 분할 매수로 이렇게 장기 추세를 돌리는 구간에서는 분명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영역이 분명히 생깁니다. 예, 왜냐하면 바닥에서 들어왔던 기관들이든 스마트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한번 하고 가는 구간이 오기 때문에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장이 워낙에 바이오 쪽에서 뺏긴 수급들, 반도체에서 뺏긴 수급들이 소위 말해서 위에 있는 주식들을 팔아서 아래에 있는 주식들 사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위에 있는 주식들도 많이 내려왔어요. 방산, 바이오, 반도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제 그런 쪽 섹터에서 분명히 저가 메리트가 생기겠죠. 그러면 네.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던 섹터들을 좀 파는 그런 경향들을 좀 보여줄 겁니다. 그럼 그때가 아마 엔터주들의 조정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데 그때 엔터 주식들은 한번 내년 바라보시고 또는 좀 길게 보시고 좋은 관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커뮤니티에서는 지금 최근에 뜬 가장 큰 리스크는 마마어워즈에서 박진영 씨가 직접 노래를 부른 거를 제일 큰 리스크로 보고 있습니다. 엔터 관련해서 코멘트 짧게만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엔터는 저도 여전히 좀 좋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 중국 활동 재개에 대한 가능성, 물론 이거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정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중국에서도 무비자 입국에 대해서 15일에서 30일로 기간을 늘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나 결국엔 내수 경제를 좀 살리기 위해서 이런 엔터 쪽으로도의 기회가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또 같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또 신인이 이제 여러 신인 그룹들이 데뷔를 하는데 좀 독특한 것은 지금 뭐 중국향 그룹이라던가 이런 뭐 러시아향이었나요? 라틴 걸그룹 프로젝트도 있고 다양한 나라 국가들의 멤버들로 좀 구성된 이런 많은 그룹들이 내년에 또 이제 데뷔를 하고 또 저연차 가수들이 요즘에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살짝 공백기 아닌 공백기가 있었는데 지금 뭐 에스파를 필두로 해서 뭐 진짜 굉장히 좀 요즘에는 실력이 되게 더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제 무대를 꾸미는 그런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서 저연차 그룹들이 굉장히 좀 활개를 치고 있고 그리고 고연차 뭐 GD라던가 그리고 블랙핑크 BTS 이런 가수들이 또 같이 동반적으로 성장을 해주는 모습들이 나와지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내년에도 이런 기조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도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은 살짝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못 사서 좀 아쉬웠던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정이 왔을 때 한번 기회를 삼아 보시는 것도 여전히 고가 대비해서 지금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분명히 기회는 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굉장히 좀 엔터는 이제 관심 있게 내년부터는 더욱더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황교안 팀장님하고 이지은 대표님이 엔터 관련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이곳저곳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지금 4만 원대에서 7만 원까지 JYP는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리스크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지은 대표님의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이지은 대표님은 요걸 가지고 오셨습니다. 우주항공, 트럼프, 머스크 수의 기대 끝났을까? 두괄식으로 가자면 끝났습니까? 아니요, 저는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고 아직 안 끝났다. 보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일시적으로 좀 조정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조정은 있다라고 보지만 2024년 7월, 8월 지금 민주당이랑 공화당의 정당 강령을 보면요. 양쪽 모두 공통적으로 글로벌 우주 산업 내 미국의 리더십 유지를 굉장히 촉구를 했고 특히 나사가 주도하는 아르테미스 달 탐사 프로젝트 저궤도 분야에서의 기술 혁신을 양당 모두 강조를 했습니다.
했습니다. 근데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기간, 재임 기간 동안에 24년 만에 국가우주위원회를 부활을 시켰고요. 6개의 우주정책 명령을 발표를 했고 우주의 상업화 속도를 더욱더 빨리 만드는 쪽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2018년도 5월 달에는 이제 우주정책 명령 2호를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규제 완화라던가 상업화 속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말 머스크가 그동안 강조해왔던 부분들을 좀 채워주는 듯한 그런 움직임을 담은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이번에 그 둘의 시너지가 아마 이번엔 더 크게 발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우주항공 관련된 이슈들은 좀 지속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우주항공주들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저는 좀 관심권에 두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이 안에서 어떤 종목들 위주로 좀 보면 좋냐? 지금은 좀 단기에는 원래 이런 이슈가 나오면 다 같이 좀 동조화돼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는데 관련돼서 스페이스 X 관련주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HVM 같은 경우에는 첨단 금속을 제조를 하는데 뭐 우주항공 그리고 방위, 디스플레이 여러 곳에 쓰입니다. 즉 1차 벤더로 스페이스 A에 이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캔코어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특수 소재를 스페이스 X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뭐 세트라가에도 관련주로 엮이는데 이 관련된 밸류체인 기업의 종목들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상장했던 방금 말씀드린 HVM이라던지 뭐 루미르, YJ링크 이런 종목들도 그동안 뭐 보호회수 물량에 대한 좀 부담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다시 한번 좀 고개를 들어주는 것 같아요. 지금 2024년 하반기 때 상장이 되었던 종목들 뭐 3빌리언을 필두로 해서 에이럭스도 그렇고 요즘 추세에 맞는 요즘 시기에 맞는 그런 좀 섹터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네. 신규 상장주의 시장이 대체적으로 좀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럴 때 신규 상장주들이 오르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도 비슷한 좀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신규 상장주 우주항공 안에서도 같이 좀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이 주제를 잘 말씀을 해주셨고요. 항공우주 그리고 K컬처. 자, 그럼 두 분의 오후장 공략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이 갖고 오신 종목은 이런 종목들입니다. 보여주실까요? 하이브랑 이스트소프트. 하이브 내용은 뭐 대부분 다 아니까 네. 한 1분 드린다면 투자 포인트는? 네, 하이브 뭐 BTS 내년에 완전체 이제 컴백하고요. 근데 뭐 하이브가 BTS만 있는 거는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노이즈들 있지만 이제 다 마무리 국면이기도 하고 지금부터는 한번 누릴 때마다 분할 매수로 충분히 가져가 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에 네. 이익 성장이라던가 지금 올해 시상식에서 세븐틴이 보여준 그런 파워들 보면 정말 세븐틴도 BTS만큼이나 열심히 많이 한 그룹이라고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 내년도에 있을 많이 그 콘서트들, 스타디움 콘서트들이 엄청나게 좀 하이브한테는 영업이익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그냥 논리는 간단합니다. 네. 다만 이제 뭐 그 이제 각 그 멤버들 개인 이제 리스크들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모든 엔터 산업들의 공통점인데 그렇죠. 그런 것들만 없다라고 하면 하이브는 지금 정도면 충분히 접근해 보실 만한 위치에 이제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브는 목표가는 52주 신고가 설정을 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마이너스 7% 정도 잡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노이즈 이후에 좀 더 주가가 계속해서 갈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스트소프트 한번 들어볼까요, 이재현 대표님? 네, 제가 오전에 관심주를 드렸을 때까지만 해도 주가 흐름이 부진했는데 지금 16% 정도 급등이 나오고 있어서 네. 일단은 뭐 추천의 의미보다는 지금은 그냥 좀 어떤 기업인지 말씀을 드리고 눌렸을 때 좀 기회를 모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시장에서 미국 주식도 올해 많이 오른 종목이 뭐 AI 관련돼서 상업화로서 수익을 벌어내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시세 흐름이 가장 좋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엠러빈이라던가 팔란티아 이런 기업들인데 지금 그런 흐름들이 우리나라의 기조로도 같이 좀 이어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AI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들에게서 이제는 AI 소프트웨어 쪽으로의 흐름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는 거. 예전에 오픈 AI가 챗 GPT를 세상에 이제 출시를 하고 굉장히 가입자가 막 빠르게 증가하고 했을 때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시세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가 한동안 조정이 깊었습니다. 깊었는데 최근 들어서 흐름이 좀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이제 스마트폰이 처음에 나왔을 때 2010년도와 비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제 스마트폰 사업이 이제 딱
진행이 됐을 때 처음에는 모바일 칩을 생산하는 뭐 퀄컴이라든지 ARM 이런 기업들이 올랐다가 또 중간에는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애플, 삼성전자가 올랐다가 마지막에는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시세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런 흐름이 지금 AI 쪽에서도 불어오고 있다는 것이고 그 흐름이 우리나라까지도 동조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확실히 지금은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스트소프트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업들, 뭐 솔트룩스라던가 SP소프트 이런 기업들 모두 시세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페르소 AI라는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 기술 기반으로 해서 6개월 만에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높은 이용률과 글로벌 회원수 2만 명을 기록을 했고요. AI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주요 사용 이용자가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 30%, 영국이 15%, 뭐 프랑스도 1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네. 500만의 구독자 보유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 회사의 기술을 활용해서 영상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시간을 단축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술을 통해서 이 서비스에 대한 출시 효과로 뭐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라고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목표가는 18,500원, 손절가는 15,500원 잡아주셨고요. 하이브랑 같이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